네, 녹음을 하시니까, 녹화를 하시니까. 제가 요즘 목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금방 목이 막 쉬고 그러는데요. 아, 혹시 중간에 좀 목이 좀 나가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사회적 고용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용어는 저밖에 안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 고용 그 뭐 국가 고용 보장, 국가 뭐 직업 보장이나 뭐 기본 일자리 뭐 이렇게 표현되고요. 영어로는 뭐 내셔널 잡 개런티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 내셔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또 국가주의냐 뭐 이런 온갖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국가가 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뭐 지역의 이제 커뮤니티나 뭐 지역 사회에서도 같이 이제 여러 일자리들 같이 만드는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생산의 사회화와 직접 연결되는 그런 뭐 일자리 창출이어서 그래서 앞에 내셔널 대신에 소셜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회적 고용보장제도. 앞으로는 요 용어를 계속 밀어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한 3분 정도 안에 뭐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뻔하잖아요. 뭐 국가나 사회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뭐 그게 다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그 진행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방면의 좀 입장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그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그런 그 현금 소득 지원 제도하고 이런 이제 고용보장 제도랑 같이 이제 그 유비가 돼서 비교가 돼서 평가가 좀 되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뭐 몇 차례 간단히는 소개를 해드린 바는 있는데 가사노동 사회화 방안에 대해서 요 그 사회적 고용보장 제도라는 입장 하에서 어떻게 사회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도 같이 좀 세부적으로 카운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줄인 SJG 있어 보이죠? 배경입니다. 자, 뭐 이거 다 뻔한 얘기인데요. 뭐 고용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이 국가 고용 보장이나 이제 사회적 고용 그 보장 제도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게 제가 뭐 계속 많이 쓰는 표인데 그 IMF에서 발행한 거고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에서도 하락했지만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했다는 거고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예, 저만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신흥국 경제에서는 금융화죠. 파이낸셜 인터그레이션.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이 금융화라는 겁니다. 중국을 뺀 excluding China, 중국을 뺀 나머지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서 세계화 GVC에서는 약간 노동자들이 좀 득을 봤지만 그 금융화로 아주 왕창 이제 잃은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신흥국에서는 기술적인 효과가 뭐 있긴 있지만 뭐 이 선진국보다는 이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디서 발행 IMF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IMF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전체 이제 그 1인당 이제 생애주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적자라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흑자인 기간은
뭐 8세부터 59세까지 요 정도만 흑자고 나머지 인생의 전 기간은 적자죠. 근데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부모 이제 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니까 그나마 적자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들어서 적자는 이게 이제 그 부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에 이제 뭐 대략 이제 환갑 지나고 나면은 적자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높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이유가 이런 이제 그 생애 주기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고용 상태에서는 해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 거치면서 뭐 자산 불평등은 거의 그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선 지금 계속 내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노동 유연화나 이제 노동 관계 유연화까지 가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많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뭐 노동의 탄력제와 뭐 이런 거, 기경제, 뭐 클라우드 워크, 클릭 워크, 뭐 기경제, 이 노동의 불안정화를 보여주는 그런 양태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과 함께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도 이게 노동 조건이 계속 이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로봇 도입은 예, 비용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 더 확산되겠죠. 우리나라 장비 그 산업용 그 로봇 도입률은 뭐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 특히 제조업은 뭐 압도적인 1위를 뭐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의 이제 양극화도 뭐 추세적으로 쭉 뭐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직 중간 계급이 이제 분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노동자 소득별 증감 원인을 봤는데, 초록색이 로우페이, 그러니까 저소득 일자리, 이 분홍색이 중간소득 일자리 노동자, 그 다음에 여기 짙은 이제 황색이 그 고소득 노동자층인데, 이게 고소득 노동자들은 비율 자체가 많지 않겠죠. 약간만 늘어나도 이게 이 증가폭이 굉장히 크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2014년이긴 하지만 유럽 전역에서 중간소득 일자리가 아주 그냥 일괄적으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저소득하고 고소득 일자리들만 이렇게 늘어나는. 당연히 그 고소득 일자리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율상 많이 좀 커 보이는 건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되는, 중간에 비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예. 이것도 뭐냐면 이제 같은 산업종 그 업종에서 그 예를 들면 전자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 고부가 가치 그걸 하는 그런 이제 회사와, 그다음에 중소기업처럼 저부가 가치 이제 그 회사 내에서의 그 산업 내에서의 노동자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선진국 경제에서는 그 고부가가치에서 저부가가치 그 기업으로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뭐 이런 그 로버트 라이시라고 있는 클린턴 때 노동부 장관 했던 그 4계급으로 이렇게 그 분화하고 있다. 원격 노동이 가능한 노동자, 이게 최상층에 있고, 그다음에 필수 그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해서 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아예 잊혀지는 그런 여러 노동자층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 계급이 분화하고 있다. 자, 이 앞에까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노동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열악해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민간 고용 자체가 지금 한계에 다다른 상황인 거죠. 요거를 뭐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고용 없는 성장 이렇게 뭐 얘기된 지가 사실 오래됐는데, 그 추세가 뭐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동원했을 때 이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뭐 저 물가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제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 양이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릇인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나라 경제가 이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그릇 사이즈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것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는 이제 3.8%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전망치는 2.4%로 주고,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인가 IMF에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겠죠. 잠재 성장, 그러니까 최대치 성장할 수 있는 이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릇 사이즈가 이렇게 계속 주는데, 그게 이제 1%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이 이제 2.4%. 올해 뭐 성장률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가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1%대에 저 코로나 직전에 1%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성장률,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리고 이제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이 고용되느냐,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취업 유발 계수는 뭐 직접 고용한 것만 아니라 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업종들 연관돼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업종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하는 그런 거고, 고용 유발 계수는 그 산업 자체에 이제 몇 명이 고용되는 건데, 10억당 고용되는 그 인원을 본 건데요. 2015년에 이제 보면은 취업 유발 계수가 또 제가 그림이 있습니다. 2000년도쯤에는 그 취업 유발 계수가 10억당 이제 25명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그 2010년에 13.8명에서 코로나 직전에 이제 10.1명까지 떨어진 거죠. 10명. 네? 그다음 고용 유발 계수는 2000년 14.6에서 지금 거의 반타작한 딱 반이 된 거죠. 2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지난해 그 고용 유발 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만, 거기가 투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작년에도 한 그 연구개발비를 빼고도 한 30 몇 조를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것만 놓고 연구개발비까지 하면 60조 가까이 되는데, 그거 연구개발 빼고 시설 투자만 놓고 고용 그 유발 계수를 계산을 해보면 4,200명인가 고용했다고 하는데 0.001%인가 뭐 0.003% 하여튼 그 정도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체가 고용 유발 계수가 1 정도 돼요. 1명. 굉장히 낮죠. 제조업 이게 지금 전체 전 산업이잖아요. 고용 유발 계수가. 이게 제조업으로 가면은 3명, 4명 뭐 이런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업이 뭐 한 9명, 10명 정도 뭐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 계수 평균적으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제조업은 계속 줄고 있고 뭐 서비스업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고용 유발 계수는 계속 줄어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줄고 뭐 성장도 한계에 봉착해, 고용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뭐 일시적인 어떤 순환적인 위기 상태가 아니라 구조 위기에 지금 계속 봉착해 있다는 건데요. 뭐 이제 과잉 생산, 뭐 과잉 자본의 위기다라는 것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금융화, 부채화의 위기까지 뭐 더해져서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건 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좀비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 영업이익률이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좀비 기업들 수가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이게 지금 더 21년 통계 가면은 이게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미 넘어섰죠.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결국에는 뭐 이런 저금리 상태에서 차입이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어떤 뭐 고용 지원이나 이제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으면 당장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죠. 내지는 뭐 그 회사채나 채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려고 해도 지금은 이전에는 이제 미국 같으면은 중앙은행이 이 부실 회사채까지 뭐 싸그리 다 매입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뭐 그러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뭐 하여튼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예, 부채 비율도 이게 지금 20년 뭐 10월인가? 예, 예, 10월 기준인데 이게 역사적 고점을 이미 지금은 넘었죠. 거의 선진국 경제도 이게 2차 대전 뭐 직후 상황까지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갔다가 예, 이미 이 신흥국들은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고 이거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예, 뭐쫙 천장을 다 뚫고선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부채 비율이 높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고용 문제를 다뤄야 되는 고용 위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이제 고용보장 제도들이 얘기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이 그 고용보장 제도는 사실은 뭐 이게 최근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런 위기 그 속에서 좀 뭐랄까요 좀 그 유니크하게 좀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또 따로 있다는 말씀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뭐 고용보장, 뭐 직업보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최종 고용주로서 기능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그 국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뭐 이들이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민주당 그쪽 인사들 그런 이제 학자나 그런 교수들이 이제 얘기했던 잡 개런티 정책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얘기되는 이 국가 직업보장 제도나 고용보장 제도는 다 대부분 다 이들 논의에 기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걸프만에 있는 그 국가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어떤 특유의 이제 그런 노동시장 정책인데 노동시장 국유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그런데 사실 내용은 조금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노동력의 상당수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노동 일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제 잠식당한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았고 내국인 고용 비율을 의무화시켜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국가에 의한 이제 고용보장 정책의 형태로 이제 뭐 제기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국유기업과 이제 노동시장 정책을 뭐 또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소득제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용어가 참여소득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현금 소득 지원 제도로 이제 분류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이 고용보장 제도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서 소득을 얻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일자리에 나아가서 하는 그런 거라서 쉽게 말하면 거의 고용보장 제도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 그런 뭐 그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케인즈식의 어떤 이 경기 순환적 그런 일자리들을 주로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근로라든가 임시 노동 같은 그런 이제 일자리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커뮤니티형 일자리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좀 약간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입장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경기 대응적 그 고용보장 제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사회적 고용보장 제도가 이제 존재한다. 첫 번째 이제 그 경기 대응적 고용보장 제도는 뭐 이건 이제 케인즈 경제학적 그런 입장들인데, 지금 현재의 그 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 순환적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런 이제 일시적인 이제 수요 축소에 대응해서 그 뭐 소비 수요라든가 이 총수요도 진작시키고,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서도 그것이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용 창출 정책인 거죠. 그리고 실업자들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목표는 이제 수요를 이제 유지하거나 진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생산 그 자체 과정에 대해서는 개입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결합하기가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고용보장 제도는 이제 현재 고용위기 자체가 이게 뭐 경기 순환적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어떤 구조 위기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뭐 그에 맞는 이제 대응들, 그리고 뭐 그에 따른 이제 노동시장의 분절화, 뭐 이중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방식으로서 이제 제기되는 그런 이제 그 사회적 고용보장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막 영어도 써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리한 게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음, 우리 포스트 케인즈 이쪽 그 MMT 그 현대 통화이론 쪽 하는 제르네바라는 그 교수가 정리한 거를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가필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쪽하고 차이는 제가 따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제 입장하고는 뭐큰 차이가 없어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영구적인 일자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가 고용보장 일자리가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최저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더 낮은 일자리는 선택을 안 하겠죠. 없어지거나. 그죠? 근데 국가 고용보장 일자리에서 예를 들면 생활임금 수준을 어떤 일자리든 간에 생활임금 수준 그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그 이하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그 최저임금을 규율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효과로는 이것 자체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안정화의 그 하나의 그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역에 기반한 그 일자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뭐 존재한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은 이제 중앙에서 하고 관리는 이제 지역이 분권적이고 좀 민주적인 이제 그런 형태의 관리들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애드온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안전망과 호환되는 그런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의 성격은 이제 그 사람에 맞춘 그런 일자리고, 뭐 잡포홀, 뭐 메디케어 포홀, 뭐 이게 다 미국식 보호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일자리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투자의 방향도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재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제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 대체적 투자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 이게 왜 세부적으로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로 보면은 일단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걸 다 구성할 수 있으니까 생활임금을 형성하고 나쁜 일자리를 구축해낼 수 있고 그다음 요게 특히 중요한데요. 표준 노동. 그러니까 그 국가 일자리니까 그게 기본 일자리 성격을 갖게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임금 체계나 형태 자체가 그 노동의 이제 성격과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표준 노동을 형성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 그거에 따른 노동의 사회화들이 굉장히 이제 진척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사실은 그 국가 고용 그 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게 노동의 그 사회화를 더욱더 진척시키는 그런 수단이구나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게 진행이 이거 노동의 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생산과 노동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산의 사회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저희 계속 그 우리가 바라본 건 뭐냐면 생산을 어떻게 사회화할까? 생산 수단을 어떻게 그 사회적 그 소유로 할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고 고려했는데 이게 거꾸로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 노동의 입장에서는 뭘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다름 아닌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저한테는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고용보장 정책이 이것을 이제 가장 크게 진척시키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재조직하고 뭐 생산의 사회화를 진척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일자리냐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독점 시장 또는 기간 산업 이게 기간 산업 자체가 사실 독점 시장이니까요. 이 사회화된 기업의 일자리 이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자영업 또는 이제 독립 생산자들이 이제 주로 영위하는 생활 서비스 부분을 지금 다시 재조직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교육, 의료, 뭐 운수나 이제 이런 필수재 또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사회 서비스 부분, 그다음에 시장화되지 않았지 비시장화된 영역으로서의 어떤 돌봄 및 가사와 이제 그 재생산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녹색 전환과 관련돼서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해도 뭐 크게 뭐 대차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녹색 전환과 그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이게 기후 쪽에서는 국가 기후 일자리, 국가 기후 일자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용어로도 좀 표현되는데 같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예술 쪽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이제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일자리, 뭐 이런 뭐 많겠죠. 뭐 공동노동 형태의 어떤 뭐 마을 만들기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쪽 그 커뮤니티에서 요구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 필요를 갖는 그런 일자리. 그다음에 전체 사회에서 이제 그 필요한 어, 일들이 있겠죠. 뭐 연구개발, 과학기술, 복지 뭐 이런 관련된 것들에서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거의 전부 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좀 빠지는 부분이 도대체 뭐 예를 들어 국방 뭐 이런 거죠. 국방 뭐 금융 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랄까요
뭐 일자리 자체가 윤리성이 있냐 없냐 이건 좀 다르지만 그 일자리가 이제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뭐 이게 이제 어떤 일자리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들을 좀 갖게 된다면 나쁜 일자리 를 뭐 제외한 거의 모든 것 부분 영역에서는 사실 뭐 다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그 전에 이 경기대응적 이 고용보장의 이제 한계들이 뭐냐라는 거를 아까 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아무튼 현재 위기가 이제 경기 순환적 형태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이 조절 국가에 의한 뭐 조절 가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보장 정책이 이제 그렇게 그런 형태의 어떤 경제 위기의 이제 자동 조절 장치 또는 이제 완충 장치 역할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직용. 이거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앞에 여기 요걸 정리하는 이 포스트 케인주의 진영 쪽 대부분 지금 뭐 이 국가 고용보장 얘기하는 데는 다 MMT 현대 통화이론을 주창하는 그런 진영들인데 여기에는 영구적인 일자리를 추구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뭐 또 다르게 보면 뭐냐면 생산에 대해서는 전혀 노타치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한계들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시장 보완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한국판 뉴딜과 한국판 뉴딜 2.0이 다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뭐이 국비와 뭐이 민간 자본 뭐 통틀어서 뭐그 220조 원 수준을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2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죠. 근데 그 만든 일자리 대부분이 다 6개월짜리 임시 일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지는 그 민간 그 자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그 보전이죠.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하는, 정부에 요거 낸 7월 달에 그 일자리 관련한 청와대에서 나온 보도자료.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뭐냐? 그래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이거 안 나오죠. 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공공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 영향이다. 네? 그러니까 이 고용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렸다.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대놓고 지금 임금 근로자 이제 증가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임시직이 증가한 게 이렇게 40대부터는 이제 거의 뭐 60대는 21만 명이거든요. 이게 아마 한 달짜리인가 그럴 텐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정부의 고용 보장 정책의 일환인 거죠. 이게 이제 경기대응식 고용 보장 정책인데 그래서 뭐 여기도 한마디 더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 이 신자유주의적 신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 시장이 구축당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이 줄어든다. 이런 거에 대한 저쪽 주류 쪽에 이제 통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의식해서 요 말까지 덧붙이는 거죠. 정부 또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입장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들하고 주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 형태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런 거다라고 보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MMT 쪽이 아닌
사실상 민주당 뭐 주류 쪽하고 좀 가장 가까운 그런 케인즈 경제학자들이 낸 이 내셔널 잡 개런티 페더럴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예산안인데요. 일단은 대상부터 보시면 실업 및 불안정고 여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전체 1,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걸 완전 고용 정도를 계산을 하면은 1,000만 명 정도, 1,07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게 뭐 전체 이제 풀타임 고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970만 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연봉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평균 작업당 비용이 56,000달러인데 두 개를 곱하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한 600, 지금 현재 우리 환율로 하면은 600조 원 정도 되는. 이 정도면은 지금 이런 요 실업 및 U6 층의 이 고용을 이 국가 직업 보장 제도로 진행을 할 수 있다 하는 총 비용이 600조 원 정도로 본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대상이나 이게 딱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사실 오래된 거긴 합니다. 2014년 1월 달. 요즘 이게 기본소득하고 직업보장제하고 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워낙 얘기가 좀 많이 돼서 그런 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정리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누가 좋아하냐, 뭘 좋아하냐. 예, 당연히 직업보장을 좋아하고 이게 연령대가 어릴수록 이 지지 비율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잡개런티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20년 작년에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건 세 개로 했는데 하나가 주택 주택 보조금인가? 두 번째가 직업보장, 세 번째가 기본소득 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주택 그거였어. 돈 달라. 주택 보조금. 그거가 74%인가 나왔고 잡 개런티가 72%로 2위.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54%. 3위.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대중적인 선호도 한국은 전혀 다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게 알려져 있지 않고 기본소득 중심으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좀 그런 한계들입니다.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으면 같은 데만 해도 사실은 이 고용보장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느 지역이더라? 예, 휴스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같은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어떠냐 봤더니만은 이게 고용보장이죠. 이 일자리 찾으면 뭐 다 된다니까 이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른 그거에 비해서 가장 또 높다라는 것도 높은 선을 갖는 것도 알수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것도 있다. 이거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뭐냐. 결국에 돈 문제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 문제가 이 투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쟁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조달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게 모자르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잖아요. 화폐 발행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재정을 지금 뭐 짰어요. 하는데 더 필요해. 추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오직 이걸로 아니 어디 갔어? 네. 오직 이렇게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다 가능하죠. 안 해서 지금 그런 이제 이거 세금 더 올렸다가는 물론 이제 세금 인상 부담이 있습니다만 큰일 날 일로 알고 있죠. 이것도. 네? 뭐 세금 더 올렸다 그러면 뭐 난리나는. 근데 사실은 국채 더 올려봐야 그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신규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막 또 떠들어 댈 테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역사적으로. 그거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제 고착된 그런 방식인 건데,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이제 전후에 이 케인주의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세금으로 이제 1차 그걸 했습니다만 이제 뭐 투자라든가 뭐 기타 이제 추경이 필요할 때 저개발국 같으면 외채 주로 이제 해외 외채 차관 형태의 외채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그걸 했고 뭐 이제 오히려 이제 젊은 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 나이쯤 된 사람들은 오히려 뭐 외채 차관 이런 용어들이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진국 같으면은 돈을 찍어서 발행을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 이제 들어서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전후 이제 막 수요 폭발하고 막 베이비붐 불고 막 하게 한 십몇 년 간 겁니다. 이게 쫙막 성장하고 막 무너졌던 공장들 다시 막 짓고 막 이게 소비 수요 막 늘어나고 와 저쩌고 하다가 막 십몇 년 쫙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처럼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게다가 70년대 초부터 그 중동에 이제 석유 1차 이제 뭐 석유 위기가 발발하고 그 78년인가 거의 2차 이제 뭐 이렇게 또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석유와 관련된 그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된 그런 거죠.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근데 석유만 든게 아니라 석유 그 화학 제품들이 그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물가 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70년대부터 미국 이제 선진국 경제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직후에 80년대에는 중남미국가 요거 계속 이제 쭉쭉 빨아당겨서 하다가 이게 외채위기가 발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브래디 플랜이니 뭐 베이크 플랜이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게 되면 뭐냐면 이 외채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어요. 저쪽이. 요게 이제 이머징 마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이제 금융 개방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을 세계화시키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확산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요게 생겼지 않습니까? 요 사례가. 요걸 더 확대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으로 조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폐를 찍게 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나 또 가진 거고.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자니 뭐 자기들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또 안 올렸고. 그 남은 수단이 이 국채 발행인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걸 유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일반화 되니까 이 그 국가 부채 수준은 화폐 가치, 그러니까 화폐 리저브 자체가 국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채 수준이 화폐 가치나 환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각국의,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국가들의 대부분 이 중앙은행이 종속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간 그 신용평가사들, 뭐 무디스 뭐 이런 데가 국가의 신용도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 와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그 스태그플레이션 이 교훈 때문에 이 신규 화폐에 조달했다가는 이게 이제 물가 폭등에다가 그 경제 위기까지 같이 얻어맞겠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적극적으로 억제가 되는, 하면 안 되는 조치. 이렇게 지금 금기시됐고, 그 다음에 세금 인상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돈 나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융 자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낮췄어요. 왜냐하면 자본 도피가 이제 더 원활한 형태로 더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 바닥을 향한 그런 경쟁들이 세금이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세금 인하 정책들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부유세 같은 것도 자본 이탈이 이제 용이해지니까 이거 다 폐지하게 되고 이렇게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세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조달한다? 이건 이제 거의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남는 게 뭐가 돼요? 균형 재정론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국채만 가지고 조달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신자유적인 그 조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세금 인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뭐 국채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뭐 화폐로도 다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물론 그 조건과 범위가 뭐 조금씩 뭐 다 차이가 나겠지만, 오직 뭐 예를 들어서 국채만 된다. 이런 거는, 이건 이제 신자유주의 지도론이라는 그런 얘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간단히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 뭐, 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누진적인 형태의 세금 인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자 부담이 이제 국내 생산 압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국채 발행도 가능하고, 신규 화폐도 이건 뭐 화폐론 좀 기초가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 그 공급되는 화폐만큼 화폐 수요가 일정하게 형성이 되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건 깨졌잖아요. 그 통화량이 통화 가치를 결정한다. 이건 이미 지금 상황에서 다 깨진 이론이지 않습니까? 돈을 겁나 많이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급된 거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막 폭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막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씨, 뭐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럼 뭐 화폐를 새로 신규 화폐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폐 수요가 있으면 그건 이제 신규 순환하고 유통하게 되는 거죠. 아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유통 화폐량은 늘어나잖아요. 거래가 늘고 뭐 그런 규모가 늘고 이렇게 하면은 또 화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필요 화폐량만큼의 어떤 그 화폐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형성이 되는데 그지 않고 거기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들어간 화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물가를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퇴장화폐, 그러니까 퇴장화폐라고 해서 유통시장에서는 퇴장되는데 이게 자산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자 남는 자본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꽁쳐뒀다가 이자 낳는 그거에 이제 계속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렇게 유동성들이 그렇게 이제 팽창이 되는 거고 그게 직접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신규 화폐가 물가를 자극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대응 자산 없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금인데 지금은 금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형태의 이제 리저브들 쌓으니까 그런 대응 자산 없이 화폐를 발행한 경우에는 총 통화 가치가 그 리저브 가치에 연동되는데 화폐 개수 자체를 많이 발행했으니까 그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 그런 경우.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뭐냐면은 물가 자체가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형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물가 자체가 인상되는 그런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 그런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망 그 교란 등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뭐 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물자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교란되고 그 힘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수요만큼의 이제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물가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신규 화폐 자체는 그 공급된 만큼의 화폐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면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70년대, 60년대 때는 그렇게 발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화폐를. 막 찍었다는 거죠. 그냥 머니 프린팅 해서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전 지출과 이제 생산적 지출.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이건 이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지출이 왜 문제냐면 그냥 돈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 그 간 돈이 어떤 뭐 생산적인 걸 통해 가지고 뭐 더 이렇게 뭐 가치를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부의 이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으니까 사적 그 이 생산 그 주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그 공적 그 뭐 어떤 그 생산을 하는 그 저 단위들에 대한 그 보조금하고는 사실 성격이 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그런 경우들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는 사적인 그 형태만 일단 놓고 보면은 이건 일종의 이제 그 보조금 자체가 전체 그 이전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국가 어떤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기반 시설 자체가 그 최종제가 아니고 중간제 형태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보조금 효과를 뭐 지니게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런 이전 지출 형태는 그 새로운 화폐 수요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목적 자체가 이제 그 대부분 기존 수요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급들은 그 신규 화폐로 공급하게 되면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재 형태가 아니라 최종재로 공급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중간재로 공급하게 되면 정부의 이 투자 그것들이 이제 그 전체 화폐 수요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뭐랄까요 이 화폐량을 동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전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신규 화폐를 공급할 수 있고 이 고용을 이제 책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제 생산 영역에서 국가 투자 자체는 최종제, 공적 이 공급 체계 이거를 갖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불리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곧바로 이제 생산의 사회화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투자와 이제 사회적 가치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건데 뭐 시장 이윤이 형성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뭐 사회적 가치, 사회적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국가 투자들이 그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그러니까 시장 영역에 이제 그 이루어지면은 이제 민간 기업의 시장 이윤을 부축할 수가 있는데 잠식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경우에라도 민간의 어떤 기업의 이윤은 줄지만 사회적인 이제 총가치는 줄지 않게 되겠죠.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용 규모도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의 이제 사회적 효용을 더 늘릴 수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돼야 독점 시장과 기간 산업에 대한 이제 국가 투자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좀 실제 그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유비가 되는 게 이제 그 사회투자 국가론이라고 해서 그 토니 블레어 연구
그때 이제 제3의 길 해서 나온 그런 형태의 이제 이 사회 투자 론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 이름이 좋아 사회 투자인데 결국에 뭐냐면 민간의 민간 복지 시장의 기반 활성화를 위한 국가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가 시장의 마중물로서 이제 성격들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에 이제 복지를 시장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국가 투자의 방향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영역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시장 이윤이 뭐 적정하거나 그 이상으로 존재해요. 하지만 근데 이제 사회적 총효용은 그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대표적으로 독점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영화된 뭐 필수재 부문들, 뭐 이런 그 시장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시장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또는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공적 투자를 통해서 어, 배치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 이익률이 이제 평균 이익률 미만이거나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적자와 흑자 이 경계를 왔다 갔다 뭐 하거나, 그래서 뭐 더 투자가 되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영역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또는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보조금이나 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교통이나 이런 대중교통이나 운송 쪽이고, 그다음 의료도 이제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화된 형태의 뭐 또는 이제 그 국가화된 형태의 뭐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가사 서비스 시장화도 계속 뭐 촉진되고 있는 그런 양태인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예 어, 자체를 더욱 이제 해서 이게 더 가치 있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존재하는 거죠. 뭐 필수재나 이제 필수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총 가치가 총 투자를 넘어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국가 투자를 통해서 뭐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여러 재생산하고 이 필수 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 부분도 뭐 전체 뭐 거의 대부분 뭐 이걸로 뭐 전환 가능할 대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이제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투자를 해도 뭐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이지만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뭐 연구나 이제 과학기술, 복지 부분 뭐 이런 그 영역에서는,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에 이제 사회적 잉여를 어떻게 재분배할 건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확인하고 합의를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자, 근데 이제 아까 저 두 번째 특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요건 좀 이윤율 자체가 낮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확대 재생산하지 않고 단순 재생산이 반복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자체는 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 사회적 가치 또는 이제 사회적 효용이 더 이제 확대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행 그런 방향으로 국가 투자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윤이 아주 낮거나 없어서 단순 재생산이 되는 영역이지만, 이게 신규 화폐를 발행을 해서 하더라도 화폐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걸 예를 들면 안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필요 없느냐? 또 그는 아닌 거여서 좀 일정하게 예를 들면 이거 뭐 또 이용을 해야 되고 뭐 지불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긴 한데, 물론
전체를 다 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형태의 그런 뭐 수요들이 발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영역에는 그 정도의 어떤 뭐 신규 화폐를 공급하는 것 자체는 뭐 화폐 가치가 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아까 이저 사회적 고용보장이라는 이 입장 하에서 그러면 이제 가사와 돌봄 쪽에 어떻게 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형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제가 저 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거칠게 해봤는데, 뭐 가사노동을 이제 그 저기 사회화 가치화해서 이제 사회화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의미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기 올해 나온 그 가계생산 통계청에서 발행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 계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가사노동의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식사 준비, 가정 관리, 사실 두 개는 통합되어 있는데 제가 구분을 좀 해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돌봄이 있고요. 세 번째가 관련된 이동이 있어요. 기타 이제 참여 봉사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미미해서 여기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사 준비, 가정 관리, 돌봄, 이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 통계청에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사노동의 환산 가치죠. 실제 가치는 없죠. 왜냐하면 뭐 지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경제 구조 하에서 이거 어떻게 환산했냐? 이 이제 각각의 이제 이 행동 그 분류별 이게 시장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식사 준비하는 데는 뭐 얼마, 뭐이저 사람 부르고 하는데 얼마, 뭐 이제 뭐 돌봄 뭐 시간당 뭐 그런 얼마 이런 이 시장 가치들을 평균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 그 무급 가사노동 시간으로 이제 다시 환산해서 이거를 이제 해낸 그런 건데요. 대략 보면은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490조 원이다. 그죠? 요때 그 우리나라 1년 GDP가 2천조 정도 되니까 대략 한 25%, GDP의 25%가 무급으로 그냥 이게 시장 가치 정도로만 환산한 그런 형태가 무급으로 지금 되고 있다. 1인당 1년 동안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1 가사 노동 시간은 2시간, 그다음 가구당으로 하면 2.5인이니까 2,500만 원, 5시간 이렇게 된다는. 남녀로 하면은 남성이 여보세요? 네, 남성이 40분인가 그렇고 여성이 1시간. 아, 예, 하여튼 제가 그건 좀 기억이 안 난다. 여성 비율이 2배 이상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그 대부분 무급 노동의 형태가 그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이제 노동으로 부담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이렇고요. 이 비율이 이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아무튼 뭐 가정 관리 식사 포함해서 이게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3분의 1이다. 요거 보시면 이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 관리 내에서도 그 가정 관리 그 자체는 한 2시간 채 안 되고 한 가구당 일평균 5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시간, 식사 준비는 1.4시간 뭐 이렇다. 요거가 이제 계산하는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위소득 평균 임금 300만 원인데 이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가치 총 2천만 가구예요. 이걸로 환산을 해서 했고 뭐 예. 일단 식사 준비로 보면은 총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이고 요건 인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1명당
55명 정도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이것도 뭐 기준이 있는데요. 전체 이제 90만 명 정도 고용할 수 있고, 식사 준비에 인원 그거에 이제 34조 원 정도. 예, 이런 형태 공공 뭐 할 수도 있고, 뭐 자영업적으로 뭐 제조를 할 수도 있고. 가정 관리가 이제 가구당 4시간인데 주 1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가구 하면은 이제 100만 명 이제 되죠. 그러니까 36조 원 이제 들고요. 돌봄도 뭐 영유아 가구 수가 200만 가구, 노인 돌봄 가구 수는 150만 가구인데 이건 추산했는데 75세 고령자 35만 명 중에서 유병률이 이렇다 한 76%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돌봄 필요로 하는 노인 가구 수 267만 가구, 7만 명이고 이거를 이제 고령자가 그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좀 추산해 보면 150만 가구 정도로 추정해서 어쨌든 뭐 이 그 영유아 돌봄하고 노인 돌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전체 한 350만 가구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이제 이 돌봄 노동자들이 한 117만 명 정도, 42조 원 정도. 뭐 이동 및 배송도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환산해 보면요. 네, 시설 유지도 뭐 건물하고 이제 교육 훈련도 해야 되니까 10조 원. 그다음에 그 가정 관리나 식사 뭐 다 이게 유동자본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식재료도 뭐 연간 한 127조 원 정도. 그다음에 영양사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50만 명 정도, 18조 뭐 이런 거 등등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짜잔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고용 규모가 화끈하죠. 400만. 네. 자, 전체 유동자본 시설비까지 포함한 연간 운영비죠. 시설비가 좀 빠지긴 하겠네. 30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냐? 와, 대단하다. 300조. 와, 굉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몇 달 전에, 2달쯤 전에 그 이재용 막 출소됐을 때인가? 하여튼 그때를 전후로 해서 그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랑 뭐 반도체 그 기업들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뭐 다 모여가지고 그 선언을 했어요. 향후 2030년까지 뭐 500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 10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반도체 한 업종에서만 500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고 그 계획을 좀 발표하고 있는 반에 300조 원 이게 뭐 대단할까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이게 그 아까 총 가치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그 500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90조 원. 근데 이게 300조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화의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의 이제 가치보다는 우리 집단적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더욱 이제 그뭐 비용 면에서나 그 노동력 그 향상 면에서도 더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런 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느냐? 이거 이제 한 번에 이제 300조 다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에 나눠서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첫 해는 전체 이제 규모의 한 40% 정도 하고 이제 둘째, 셋째 한 5년 동안에 나눠서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 비용도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 부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하는 것처럼 직접 이제 그 가게에서 직접 이제 자기가 내는 일종의 가사보험 그것과 그다음에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그걸로 정부가 부담하는 그 비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가 이제 신규 통화. 이 영역을 신규 통화해도 일정하게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00조 원 정도면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것도
5년에 나눠서 하는데 이게 더하면 이게 302조 원 아까 총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이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매년 이제 20조 원씩 증발을 하게 되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도 한국은행은 매년 16조 원씩 지금 증가해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 지출한 130조 원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세출 조정을 하면 5년간 60조 원 하는 거 지금도 1년에 한 60조 원이 세금이 얘네가 세원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매년 지금 한 몇십조 원씩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 돈만 갖고 해도 뭐 착 남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일정하게는 뭐 국채 발행을 해도 뭐 상관없다. 뭐 이것도 뭐 5년 동안 나는 뭐 매년 한 14조 원씩 10조 원까지 뭐 발행하는 그런 형태니까 뭐큰 부담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사보험이 좀 거시기 할 텐데 이게 이제 총액은 이제 72조인데 이게 우리 2천만 가구당 대보면 월 평균 한 30만 원 정도 거고 그다음에 1인당으로 하면 12만 원 평균입니다. 평균 12만 원인데 이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소득별로 누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 자체도 의료보험도 뭐 이거 이 정도 이미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이거보다 조금 낮긴 하겠지만 뭐 그걸로 예를 들면 이 정도 비용 부담해서 예를 들면 뭐 집안 뭐 가사 노동과 돌봄 거의 전체를 다 사유할 수 있다고 친다면 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행 첫 해는 뭐 이 정도로 해서 나눠서 첫 해는 이제 보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들은 이제 5년간 나눠서 계속 누증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가사보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고 여기 이제 경상의료비 144조 원인데 요거가 의료 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뭐, 한국은행도 뭐, 이렇게 부담되면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뭐,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특히 지금 현재 기존, 이게 똑같은 예산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그거 정도는 뭐,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만 해도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8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건 뭐 거의 매년 쓰는 그런 건데,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근데 시행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게 좀 방식이 바뀌는데 이게 첫 해에는 이제 이거 계속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제 총 46조 원을 매년 이제 증가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조세로 정부가 그 환수하는 방식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통화가 이제 계속 그 순환하고 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되면서 그 조세 수입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뭐 상황일 거고요. 뭐 전체 이제 300조 규모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뭐 매년 다시 하는 큰 자체는 어렵진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5년간 발행이 끝나면 그 형태를 이제 순환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가 이제 이 별도의 이제 그 관리기구를 두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이름 붙여봤어요. 네, 뭐 이 300조 원 예산을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네, 금요일은 8시 19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 아니면 좀 잠깐 그래도 쉬는 걸로? 네, 한 5분 정도만. 예, 5분 쉬었다가 25분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아마 좀 내용이 이제 방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내용이 방대하면 질문이 없어요. 그런가요? 남편 까지지가 않아. 응? 네. 네, 오늘 뭐 역대로 가장 일찍 끝난 다들 말씀이 없으시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다들 저 켜놓고 지금 다 딴짓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별것도 아닌데요. 괜히 발제만 오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심오한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정책적 판단 내지는 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완전히 그 정책 방향 그 고용보장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주류 쪽 시각에서 보면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거의 다 동의하기 어려울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렇게 볼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오히려 그 MMT, 그러니까 현대통화이론 뭐 이쪽 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재정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본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고용이니까 결국에 이제 노동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그 생산에 대한 그 문제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사실은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로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도 좀 저로서는 좀 또 듣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시각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뭐 말이 좋아 고용보장이지 결국에는 이거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완전한 국가 독점,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나 뭐 국가 자본주의 그런 형태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가능은 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발제한 사람 의도는 전혀 그렇진 않지만, 네. 예, 김경수 선생님. 네, 네, 한마디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발표를 이해한 거는 앞부분에 그 사회적 고용 보장 제도에 대한 틀을 설명해 주시고 그걸 가사 노동에 적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네. 이거를 네. 공공 부문의 맛있어요, 고용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예를 들면 뭐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던가 아니면 뭐 일자리 창출, 뭐 고용 확대, 뭐 인원 보충,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공 부문의 어떤 고용 관련해서 이 사회적 고용 보장 제도라는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적용시킨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그냥 하신 질문인 거죠? 진짜 궁금하신 거. 제가 그거 이 공공부문 고용 가정 관련해서 다음 달에 어디 글을 발표해야 돼서 네. 네, 그런 개인적 차원의 일과 연결시켜서 네, 질문했습니다. 아니 관련이 있다면은 뭐 다 관련이 있고 뭐 다 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 지금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이라든가 뭐 공무원 이쪽은 뭐 또 완전히 좀 별도로 하고요. 뭐 공기업들 같으면은 그 고용보장제도 하에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표준 노동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이제 그 일자리 체계들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의 그러니까 노동 표준 이 형태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존의 일자리들도 그에 따라서 재편을 요구받게 되겠죠. 그 형태로. 근데 그게 이제 뭐 좋은 영향도 있을 것이고 나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좋은 영향 중에는 그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그 공공부문 내에서도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이중 노동 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형태들을 뭐 그 장벽을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될 테지만 또 거꾸로 이제 뭐 정규직 노동의 현재 어떤 그 노동력 기준이나 이런 거에 봐서는 오히려 그 미달할 수도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런 거 외에는 뭐 다른 영향들이 뭐 있을까요? 일단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해지. 그 표준을 설정한다는 게 네. 최저선을 설정하는 거랑 다른 개념을 쓰시는 거죠. 예, 저는 그 단순한 그 최저선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을 규율한다든가 뭐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수준의 문제이겠지만 저 노동력 그거에 따른 어, 가치들을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노동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 그죠? 그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시장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문제일 테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상대적 형태든 뭐 그 어떤 절대적 형태가 됐든, 그러니까 뭐 저쪽 그뭐 예전에 뭐 소비에트에서는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 뭐 그 일정하게 이제 뭐 재편하는 그런 방식이든 뭔가 이제 그 기준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해야겠죠. 그게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기준들이 이제 구성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기존의 어떤 그 공공부문 이제 노동자들의 그것도 이제 같이 재편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또 재편돼야 되고 당연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준 노동이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걸 같이 쓰고도 이렇게 전달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요. 그 왁스의 그냥 평균 노동 개념으로 오히려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다른 질의 노동을 뭐 예를 들면 어떤 노동은 몇 시간 어떤 강도로 몇 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임금이 주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직무급제 형태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일단은. 예,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대해 그 전체 노동력에 대한 이 표준적인 그것들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고용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없으면
뭐 오히려 난리가 나겠죠. 누군 더 아니면 한쪽으로 이제 저 고용량이 막 쏠린다든가 어느 쪽은 뭐 취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임금 관련해서 예전에 그 운동 진영에서 얘기했던 게 생애임금, 뭐 생계비 모델 이런 네. 거였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요새는 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뭐 직무평가 아니면 뭐 노동 생산성 아니면 이제 그 적정임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근데 전문가들이 이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랑 다른 걸 텐데 분명히 다른 걸 생각하시는 걸 텐데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근데 이게 임금이라는 게 어떤 뭐 근데 뭐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거 임금 협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직무평가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시중 노임 단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결정하자 뭐 이런 노동연구원의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적정임금 개념과 어떻게 다른 걸까 좀 궁금해지는. 노동자들이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뭐 참여계획 경제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뭐 임금 결정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노동력 가치를 어떻게 저기 상대적으로 평가할 건가의 문제잖아요. 그 가치 결정 그 구조들을 어쨌든 이제 고용보장제도에서 갖지 못하면 이게 못하든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는 방식들을 찾는 것일 텐데 그게 뭐 지금 있는 뭐 직무평가나 이런 식의 기준들 또는 뭐 생산성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은 아닐 테고 결국에 이제 노동자들이 상호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들이 제일 잘할 거고 그 일의 어떤 뭐 비중이라든가 노동력 강도라든가 그거는 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게 뭐 평가가 되겠죠. 이건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긴 한데요. 네, 아직 거기까지 오늘 이런 토론을 이걸로는 처음 해본 거라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일본에서 최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네요. 아, 예. 저기, 좀 어렵기도 하고, 뒷부분에 좀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뭐 초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PPT, 그러니까 PDF 파일 39페이지, 이 39페이지가, 뭐죠? 예, 예. 여기에 가로 1, 2, 3 있잖아요. 네, 이 전부 질문 궁금한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가로 1, 2, 3이, 제가 지금 무지해서 좀, 그, 일단, 소비 수요를 줄이지 않는 수준의 누진적 세금 인상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근데 어떤 좀 상상이 안 되고, 세금 인상이 소비 수요가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세금 인상이 좀 모순적이지 않나. 근데 가급적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이해하고 싶은데, 두 번째가 국채 발행은 알겠는데, 그 이자 부담이 국내 생산에 압박이 되지 않는 범위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된, 제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해력 문제인데요. 1번하고 2번은 알겠어요. 세금 인상 국채 발행인데, 2번하고 3번하고 무슨 관계인지, 예, 국채 발행이랑 신규 화폐하고 신규 화폐가 국채 발행하고 별도 문제인지, 네, 예? 네, 별도인가요? 국채 발행하고 신규 화폐가? 예, 별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요, 이게 지금 요런 조건 하에서 예.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자, 그런, 그래서 예. 이 소비 수요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 너무 많으면 가처분 소득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전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음, 거니까 음, 그러니까 소비 수요를 줄이지 않는 그 수준에서 세금을 음, 인상하는데 그 방식이 누진적인 거 말고는 없는 거겠죠. 이건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요즘식 표현을 하면 부자 증세 하자는 얘기인 건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전부터긴 한데요.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가계 저축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부동산도 사고 뭐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네? 돈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고 저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것들은 다 사실은 우리가 몰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조세 정책으로 음, 그건 흡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건 이건 케인즈 그 쪽에서 경제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이제 세금 인상은 추구하는 거고 피케티 같으면 피케티나 그 가브리엘 주크만 이런 양반들은 80% 주크만은 90%까지 그걸 다 세금으로 흡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이 정도는 지금 너무 낮아서 문제인 거지. 이걸 어떻게 이제 높일까 하는 것들은 이제 국제적인 상황이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최저세가 지난달에 합의 봤잖아요. 그 디지털세도 그렇고 글로벌 최저세 15%, 그다음에 다음번 이제 G20회에서는 그 확정할 텐데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지금 요거 부유세거든요. 글로벌 부유세 같으면 아직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 자본시장이 그 국제화되면서 부유세가 폐지된 거거든요. 다 있던 부유세들도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조건 여하에 따라서 다시 이제 재도입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나 방식들은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이런 국내 어떤 그 소비 수요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채 발행에 이게 뭐냐면은 그 이자 부담이 처음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또 발행하는 그런 수준이 됐거든요. 지금 자체가.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금융시장으로 다시 이제 유통이 되면서 그 생산의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다음에 그 또 다른 한편에 이게 지금 거의 그 이 국제 금융시장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할수록 이 환율이라든가 그런 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전체적인 생산적인 그거에도 그 부담을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자 요게 사실은 있어요. 국제적인 지금 그 일정한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게 GDP의 60%입니다. 국가 부채 수준이 그 GDP의 60% 이내에 있을 때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그다음 또 최근에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나왔어요. 이자의 GDP 부담.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총액보다는 이자율 자체가 낮은 상태니까 이자 부담이 얼마냐. 이게 GDP 대비 이자 그 부담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그거는 국제적인 그 상태는 안 되어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제 막 50% 넘긴 거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니까 뭐 사실 큰 부담은 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신규 화폐는 이거는 주류에서는 이런 그 화폐로는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류 화폐론 그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오히려 이제 그 마르크스 화폐론하고 더 가까운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폐 수량서를 이건 화폐 수량서를 대놓고 부정한 거잖아요. 이거 화폐 수량서라고 무관한 그런 주장이고 유통화폐량 자체는 화폐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그 내재적 그 화폐론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거 자체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 아, 화폐, 네, 그걸 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뒷부분이 좀 빨리 가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확인차 여쭤본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1번, 2번은 대략 알겠는데, 이 3번 신규 화폐가 이게 공급되는 메커니즘인데, 국채 발행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냐, 거든요. 아, 신규 화폐가요. 예, 중앙은행이 예, 그 국채를 예, 그러니까 이 발행시장, 그러니까 그 국가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냥 돈하고 그 국채하고 채권하고 바꾸게 되니까 총량은 안 바뀌는데 예. 국가에 직접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가한테 신규 화폐가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통화 늘어도 인플레 안 생기는 나라 일본이잖아요. 그 진짜 인플레 그렇죠. 좀 있어, 인플레, 근데 그게 이제 이거 신규 화폐 공급이라는 말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신규 화폐 공급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부에서 그 돈을 뿌릴 때, 뿌리는 방식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 이 국채를 그, 뭐야, 저기 제일 크게 이제 그 매입을 하면서, 저기 어디야,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매입하면서 그냥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리고 예산 비중 자체가 예산 비중에서 국채가 원체 많아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제 인플레가 별로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 게 항상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논의가 이제 이 신규 화폐가 발행되면 인플레로 논의가 가는데, 이 국채라는 거를 설명의 반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예. 이 두 이, 번째는 예, 여기 써놓긴 했는데 예, 이거 제가 금융시장에서 음, 화폐 아, 유통을 시키는 거고 예, 요거는 이제 그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음, 국채인 거죠. 국채로 주로 인수를 음, 하겠죠. 아, 아니면 뭐 중앙은행이 저 어디 통장에다가 계좌에다가 직접 돈을 뭐 쏴주는 뭐 음,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좀 이해 부족이었던 게 있는데, 추가 하나만 질문하면,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실 때, 저 발표 끝난 다음에 질문, 의견 말씀하셨는데, 경로 관련돼서 홍성만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경로라는 게 어떤 경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행이 되거나, 실제로 가능하실 것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우려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국가가 이제 일종의 이제 독점 자본화 된다거나 그런 비판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피하면서 그 이행 가능한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좀, 예. 저는 가사노동을 먼저 사유화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먼저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게 커뮤니티 기반이기도 할 뿐더러 전 국민 대상이고 전체 가구 대상으로 해서
또 주체가 주로 여성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결국에 이제 정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시행을 하는 건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그 검토의 대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는 결국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뭐 계급투쟁적인 문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체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실행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장 1차적으로 보고 두 번째가 기후 관련한 뭐 이른바 이제 뭐 그 그린 뉴딜 쪽에서 뭐 얘기하는 뭐 그런 일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 뭐 한국에 이제 기후정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가 기후 일자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벌 쪽 재벌 사회와 관련해서 이건 거의 마지막 수준에서 아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현실적인 경로만 놓고 보자면 뭐 일단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이쪽 힘도 좀 커지고 그래야 이게 뭐 예.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이게 커지지 않는 게 굉장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 안 되면 뭐 못하는 거죠. 뭐. 그 힘이 형성이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떤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정치 세력이 이거를 받아서 하느냐 안 하겠죠?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수준이 거의 저쪽 그 주류 쪽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이 경기 대응적 이 고용보장 정책 형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뉴딜 2.0 여기서 사고하는 그런 방식들이 거의 이제 그 시장주의 진영 내에서는 뭐이 최고 형태로 그것도 이제 한 발짝 더 넘어가면 이제 좌파 뭐 사회주의 정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치 세력이나 뭐 그런 이게 이제 형성이 될 거냐 이게 관건이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예, 기후 알겠습니다. 관련한 일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국가 기후 일자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뭐 이런 뭐 임시직 그런 형태 말고 뭐 심지어 뭐 정규직 형태로도 일자리를 절대로 안 만들 거거든요. 일자리 형태로만 놓거든요. 아니면 그 기존의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업들 이거를 이제 기후 전환해서 그대로 독점 시장을 유지하는 형태들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다른 분들도 계속 경청을 하고 계셨군요. 참가자가 10일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또 혹시 다른 분들에게 자, 자, 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없으시죠?
어떻게 뭐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은 네, 뭐 그러죠. 네. 할까요? 네. 네. 예, 뭐 마무리 발언할 건 없고요. 아무튼 예, 지금 뭐 저 주류 쪽도 화폐나 뭐 저 통화, 재정 뭐 이거 관련해서는 저기 기존 이론이 다 깨졌어요. 이미 다 깨진 상태고 뭐 그거에 따라서 원래 이제 담당하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가 재정은 뭐 해야 되고 뭐 중앙은행의 뭐 역할은 뭐고 뭐 금융시장의 뭐 역할은 뭐다 어쩌다 뭐 이것도 거의 지금 다 싹 깨진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신자유적인 그런 그이 화폐 질서, 그 금융 질서 이 틀은 이미 그저 붕괴된 상태고 본인들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아직 그 기준들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닥치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막 갖다가 이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기후 금융 관련해서 지금 중앙은행의 동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예요. 지금 뭐 중앙은행 역할도 뭐 대부분 이제 물가 안정 기본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뭐 미국 같은 이제 고용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금융시장 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기후 관련한 거가 들어갈 게 저는 거의 100% 확실하다 보니까 시간 문제다 결국엔 그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또 예를 들면 이런 그 공적 그 뭐 이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데는 왜 뭐 또 쓸 수 있는 거죠. 다 동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정이란 것 자체가 지금 뭐 오로지 그 무슨 저 국채 발행하고 이 금융시장이 유통하는 걸로만 이 추경을 마련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돈이 모자라면 세금을 올리면 되지. 예? 왜 그거를 저 채권을 발행해갖고 뭐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신자유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그다 정신 나간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뭐 논쟁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더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미래 세대 부담이 된 아니 미래 세대 부담이 되는 거면 그 채권 국채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방식이면 그러면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어떤 그 영역을 지금 결국에는 이 고용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 자체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모순입니다. 그건 일시적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게 되려면 앞으로는 이제 민간 자본의 어떤 뭐 투자율도 늘어나고 생산성도 확대돼 갖고 그만큼의 어떤 일자리들을 다 담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전망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다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책임질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미 지금 당면한 그런 과제인데 우리가 이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막 산업 재편하고 그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재벌이 주도하는 이제 이런 그 기후전환, 기후위기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나 아니, 블루오션이나 다름없는 아무도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가사노동의 뭐 사회화 이게 이제 이 부분적인 시장화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 그걸 대상으로 해서는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을 내고 좀 주체들 형성하고 좀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이런 이제 이 사회적 그 직업 보장을 좀 보다 빨리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도 같이 좀 말씀드려보면서 네,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자, 그럼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